자, 이번엔 상황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상황성은 우리가 앞에서 그 결속 구조 얘기했었는데요. 그 결속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문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텍스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맥락인데요. 상황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맥락 말고도 텍스트 밖에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적 단서를 텍스트 상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쓰게 되면 텍스트를 생산하게 되면 이 텍스트에 사용되어 있는 기호들은 야코로서 기능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코로서의 기능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휘들이 각각 어떤 지시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야코로서 기능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텍스트가 되면 그 야코가 단순하게 어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휘, 문장, 문단, 또는 텍스트 전체 구조에서 그리고 이렇게 문장 단위뿐만 아니라 지시하고 있는 구조에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화소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배우잖아요. 그거 다 약호 체계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약호 체계에 대한 맥락, 의미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맥락 단서에 상황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성에 해당되는 맥락적 단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먼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성과 관련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특성을 볼게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담화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좀 꼬아서 본다면 만약에 어떤 담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어, 텍스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담화 상황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성을 얘기할 때 텍스트성을 우리가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텍스트가 텍스트로서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하는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텍스트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요. 만약에 천천히 지나가세요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것이 학교 앞에 자동차 도로거나 공사장 옆에 도로거나 검문 검색대 옆 도로와 같은 곳이었다면 각각 이해가 되죠. 왜 천천히 지나가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만약에 화재 현장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이 자리를 벗어나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지나가세요라고 하는 이 텍스트 진술은 어, 이렇게 진술되어 있다고 무조건 텍스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텍스트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텍스트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약간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텍스트는 아직 의미가 해석되기 전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고 다만은 특정 의미로 실현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실현될지 모르는데 이게 텍스트도 아니다라고 판단 못하지 않냐. 이미 이런 맥락이 있으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까운 거예요. 담화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가 어디에 딱 그냥 놓여 있으면 진공 상태 같은 데 놓여 있으면 백지에 놓여 있으면 이게 어떤 속성이 있다를 말하는 거는 텍스트성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죠.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진짜 관심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느냐, 즉 텍스트가 나중에 담화가 될 수 있으려면 텍스트에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뜻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지만 알아둬야 될 진술입니다. 텍스트의 외적인 맥락은 우리가 앞에 상황 맥락부터 봤는데요. 텍스트 바깥에 있는 맥락이요. 텍스트의 외적인 맥락은 그것이 확장될수록 간접적이면서도 지배적이다 하는 거예요. 확장될수록 간접적이면서 지배적이다. 그럼 확장되는 게 뭐가 있길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상황 맥락과 같은 거예요.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화자, 청자 또는 필자, 독자, 텍스트가 소통되는 채널, 뭐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인데요. 이런 상황 맥락은 직접적인 외적인 맥락이고 사회문화적 맥락, 제도적 맥락, 또는 관습적 맥락, 이데올로기적 맥락으로 갈수록 확장돼가고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멀어질수록 텍스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훨씬 더 간접적이지만 말하자면 어떤 텍스트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맥락 속에 있다고 하면 그 텍스트의 의미가 여기서 곧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배적이다. 그것이 의미를 규정하는 데 가장 기반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은 텍스트의 의사소통적인 맥락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송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어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휘 맥락들이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휘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 가족에 의해서 그 가족 안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같이 사용됐을 때 의미가 명료해지는 거고 다른 가족에서 어휘가 이렇게 빌어와가지고 사용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풍이다 그러면 소풍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씨 가족도 있을 거고 소풍 음식 가족도 있을 거고 장소 가족도 있고 놀이의 가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텍스트 구성하는데 거기에 뭐 공부 가족에서 뭐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텍스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어휘 맥락의 정보가 있다는 거고요. 송신자, 수신자 각각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도 텍스트의 맥락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화자고 이게 청자라고 하면 화자 청자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비가 오느냐 날씨가 화창하냐는 건 직접적인 상황 맥락이죠. 이것들도 의사소통 맥락을 통제하는데 역할을 하는 상황 맥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인데요. 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텍스트의 의미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 그 글에 사용되어 있는 기호들, 언어들은 다 무엇인가 지시하잖아요. 그 지시하는 대상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해둔다 생각하고서 알아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말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뜻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내가 매우 덥네요. 그럼 창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걸 함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 직접성과 함축성의 정도가 규정되기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회적인 진술들을 많이 하고 두괄식보다 미괄식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즉 영어 문화권에서는 두괄식이 많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양상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모니는 그것 안에 담겨 있는 그 내포된 의미들을 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징과 같은 것들도 해당되고 비유 같은 것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느냐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물론 보편적인 상징이나 비유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지시 대상은 일반적으로는 상황 맥락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냐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대상이 서양에서는 개인을 가리키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 국가까지 확장되는 경향들도 물론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죠. 지시 대상의 범위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 맥락에서 말하는 지시 대상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말하는 지시 범위하고 조금 성격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쓴다면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계보들을 갖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운동은 긍정적인 의미고 누군가에게 운동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운동은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굳어온 의미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서 사용되어 있었던 의미들이 더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계부학적인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텍스트의 의미를 통제하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맥락인데요. 이거는 형식과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앞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내용과 관련 있으면 이 제도적 맥락은 담화의 형식과 담화의 절차, 규범 뭐 이런 거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 편지 형식을 알아야지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토론을 한다 그러면 토론의 절차, 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담화 형식, 담화 규약, 또 메타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를 얘기해요. 뭐 일반적으로 사전도 메타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비평과 같은 글들도 메타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정보 같은 것들 다 담화 메타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담화를 선택할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전화로 할 거냐, 쪽지를 보낼 거냐, 편지를 쓸 거냐 하는 담화 선택들도
당연히 이 의미를 규정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텍스트의 담화 형식, 관습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꽤 되긴 했네요, 사실은. 미러링이라는 말이 논란이 됐었죠. 미러링이라는 말은 사실은 엄격한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차용된 그런 의미가 좀 강하긴 한데요. 왜냐하면 차용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말이나 표현,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내가 못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남의 것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담화 차용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가 없었을 때 남의 언어를 가지고 대신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언어가 없어서 남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노예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게 주인의 언어 같은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해방돼서 평등한 시민으로서 말하고 싶은데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언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주인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의 언어는 노예를 계속 영속시키는 언어죠. 그래서 주인의 언어를 비틀어서 어, 주인의 언어를 비틀어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담화 차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패러디라는 말도 그렇고 풍자도 그렇고 다 이런 담화 차용의 양상인데 유의할 점은 담화 차용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담화 모방이 돼요. 혼성 모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모방하고 비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의 스펙트럼은 모방에서 비판까지 다 포괄되어 있어서 담화 차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방하고자 하는 그 담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이 담화 차용의 양상입니다. 아예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적 맥락으로서 적용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인데요. 이거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언뜻 주는 정치 사상적인 어떤 함의라기보다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기존 논리로서 적용하는 맥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점을 구체화시켜서 관점, 입장, 문제틀, 지평, 가치관, 신조 같은 것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구성을 한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데올로기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접적이에요. 나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떤 표현에서 상황 맥락적인 의미나 내적인 맥락을 규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존 논리가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상황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